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문왕의 개혁정치 내용을 말해보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의 발전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다뤄봤었죠. 거기서 우리 신문왕이 나왔었는데 이 신라의 신문왕은 어떤 걸 주로 펼쳤던 사람이었죠? 뭘 강화시키고자 했던 사람입니까? 바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었던 사람이죠. 왕권을 강화하고자 어떤 정책을 폈었나요? 생각나는 거, 첫 번째,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었죠. 그동안 진골기룡에게 지급해왔던 노급을 폐지하고 이제 월급 형태로 관료전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관료전이 월급 형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설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생산물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혜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일단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그만큼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군사제도를 정비했죠. 구서당 10정이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신라인 외에 말갈인, 고구려인, 백제인까지 이 군사제도 내에 흡수해서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를 만들려는 게 바로 민족 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구서당 10정이라는 군사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국학을 장려했다는 거예요. 국학을 만들어서 이제 유교를 장려했다는 거예요. 유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충성과 뭐예요? 효도죠. 그만큼 국왕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면 국왕의 권력도 올라갈 것이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두품을 등용했다는 거예요. 진골귀족보다 능력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신분의 한계로 더 이상 진급이 불가능했던, 승진이 불가능했던 육두품들을 왕이 중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잘 보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봅시다. 통일신라식이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글씨가 좀 이렇게 폰트 때문에 좀 밑으로 밀려나 있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뭐였었죠? 바로 무정광 대다란이경이었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발해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해, 여러분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를 끝까지 계승하고 이어나가려고 노력했었던 그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국가가 바로 발해다라고 알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의 또 거대한 영토이자 거대한 역사인 발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가 목표고, 두 번째는 발해의 성립과정, 발전 모습에서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해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우리 영상 한 편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성도. 나는 고구려 장군 대조영이요.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은 나를 따르시오. 와! 중국 역사 교과서에는 발해는 중국의 역사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발해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럼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중국 친구들을 설득하려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입니다. 그럼 대조영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고구려 출신입니다. 고구려 사람이 발해를 건국했다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대조영은 698년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지 꼭 30년 만이었죠. 결국 발해의 건국은 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전개해온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고 필지배층은 주로 말가인이었습니다. 발해 왕족은 대조영의 후손인 대시들이고 관리들 중에는 고주몽의 자손인 고씨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란 일을 맡았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고구려인이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발해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니 너희 일본은 옛날 고구려 때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3대 문왕은 일본에 국서를 보낼 때 자신을 고려국왕 대훈무라고 했습니다. 발해 사람들은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요. 자, 두 지도를 비교해 봅시다. 왼쪽은 고구려, 오른쪽은 발해의 전성기 지도예요. 살짝 겹쳐보면 거의 일치하죠. 발해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되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세기 전반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 사람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습니다. 해동성국,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죠. 이제 중국 친구들을 만나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걸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지요. 네, 잘 보셨습니다. 우리 발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영상 참 재밌게 잘 보셨죠? 계속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해, 엄청나게 큰 영토 아니겠습니까? 발해와 남쪽에 있는 통일신라 이 두 나라가 대치했던 시기를, 그리고 양립했던 시기를 바로 남북국 시대라 그래요. 대치라고 선생님이 표현했나요? 대치라기보다는 공존했던 시기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하겠군요. 자, 이 고구려의 엄청난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 발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의 영토는 다 당나라에게 넘어갔습니다. 당나라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에 고구려 사람들은 그대로 그 땅에 많이 살았었어요. 우리가 이 고구려의 유민들이라고 그러죠.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 유민들. 그런데 그 중에서 고구려의 장수였던 걸걸중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대조영이었습니다. 고구려 장수였던 걸걸중상은요, 어린 대조영에게 저쪽 땅이 우리가 되찾아야 될 만주이고 고구려가 존재했었던 땅이고 고구려는 망했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하여 걸걸중상과 그의 아들 대조영은요, 당나라를 향해서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당나라를 상대로 싸우는 이 투쟁은요, 결코 쉬운 투쟁이 아니었어요. 당나라가 신라에 의해서, 나당전쟁에 의해서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당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패전을 거듭하던 이 걸걸중상과 대조영의 군대는요, 결국 걸걸중상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살아남은 대조영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아버지 걸걸중상을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동쪽으로 퇴각하게 되었죠. 당나라의 군대는 퇴각하는 대조영의 군대를 계속 뒤쫓아왔고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천문령이라는 고개가 있었어요. 이 동무산이라는 발해가 건국한 이 산 서쪽에 천문령이라는 아주 험준한 고개가 있었는데 여기를 당나라의 군대가 이제 추격을 해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대조영은 승부를 보기로 하고 매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매복에 당나라 군대가 걸려서 전멸을 하게 됨에 따라 드디어 이제 추격에서 자유로워진 대조영과 그가 따르는 그런 고구려 유민들은요, 말갈인들과 규합하여 나라를 세우게 되니 그것이 바로 698년에 만들어진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습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학습지는 바로 여러분들 11번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11번 학습지.
자, 여러분, 발해의 건국 보도록 합시다. 건국.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에 저항하였으며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치고 누가 동모산에서 건국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대조영 되겠죠? 대조영. 여러분, 고구려 멸망이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660 몇 년? 660년은 백제의 멸망이고요. 그 뒤로 8년 뒤인 668년이 바로 고구려의 멸망이죠. 그럼 698년에 발해가 세워졌다면 몇 년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30년 만에 고구려가 발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구성은요,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이었어요. 우리 말갈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진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진족? 그렇습니다. 그 여진족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말갈족이었었다는 거죠. 이 말갈족과 고구려 유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입니다. 건국에 의의가 있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어느 나라를 계승했습니까?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죠. 고구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무슨 국시대? 신라와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신라, 이 두 나라를 통칭하여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남북국 시대가 성립이 되는데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만주 지방을 다시금 우리 민족의 역사로서 가져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대조영은요, 이 발해를 세우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쇠약해진 나머지 건국 이후에 그렇게 오래 재위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발해의 무왕이었습니다. 무왕은요, 당나라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나라한테 뭔가 엄청난 이 발해의 국력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 선생님 따라오세요. 당나라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발해의 해군을 동원해서 말이죠.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도 정말 잘 그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우리나라 발해가 이만큼 영토가 있고, 여기가 신라, 발해, 그다음에 당나라. 선생님이 아까 여기 교탁 밑에 뭐 집어넣다가 손을 다쳐갖고 되게 쓰라겠네요. 네, 여기 좀 손이 자유롭지 못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아무튼 이 발해는요, 이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고 싶은데, 등주가 어디냐면 여기 중국의 산둥반도라는 데였어요. 산둥반도. 중국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옆으로 볼록 튀어나온 데가 산둥반도인데, 여기에 있는 등주라는 해군 기지를 발해가 해군을 보내서 직접 공격을 합니다. 무왕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장문휴라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타격을 하는데요. 성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대규모의 병력이 해군을 이끌고 당나라의 등주에 상륙해서 아주 대단한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우리 영상 한 편 보실까요? 중국 산둥성 동북쪽에 위치한 등주.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 (732년) 이곳에 해군이 나타났다.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이들은 순식간에 성을 함락하고 자사 위중을 죽였다. 세계 최강 당나라를 선제 공격한 한민족 최초의 해외 왕자. 그들은 동아시아의 신성국 하나이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발해가 선제 공격을 날려갖고 당나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왕 때? 바로 발해의 무왕 때 말이죠.
이렇게 당의 산둥지방을 선제 공격을 하고 신라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서 서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당나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대단한 방법, 외교적인 그런 성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 왕이 된 문왕 때 발해는요,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거기 이제 햇볕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만 우위를 점한다고 해서 당나라를 압도하거나 신라를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라면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였냐? 발해 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해는요, 무역로를 많이 만들었어요. 경제의 핵심은 나라 간의 무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바로 발해의 5개의 길, 발해 5도라고 합니다. 문화는 당과 친선 관계를 일단 맺고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최신의 트렌드는 바로 중국, 즉 당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4번에 들어갈 발해 5도를 만들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저기 거란, 그리고 돌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신라와도 교류를 했습니다. 동해를 통해 가지고 일본과도 교류를 했던 게 바로 발해였죠. 발해 문왕의 업적은 상당히 대단했어요. 발해 문왕의 그럼 발해 5도에 관련된 영상도 한 편 보실까요? 영상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좀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일본도를 비롯한 신라, 한, 거란 등 각국으로 가는 무역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발해로부터 뻗어나가는 5개의 무역로는 곧 동아시아의 네트워크였다. 발해는 무역로를 통해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중심에 섰던 것이다. 자신감을 나라와 함께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다. (771년 2월)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선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다.景色がいい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ね。 문왕은 일본을 발해보다 낮추어 부르고 있었다. 내가 중심이고 너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부속국이다 아니면 제후다. 문왕은 발해를 장인, 일본을 사위로 규정했다. 발해가 일본의 어버이 나라라는 의미였다. 문왕은 이런 자신감을 두 딸의 묘비에도 살렸다. 그것은 황상, 발해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선언이었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섰다. 그리하여 세계 최강 당나라도 인정하는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강성한 나라를 이룬다. 문왕 대흥모, 동아시아의 모든 길을 발해로 통하게 한 그는 평화적 네트워크로 세상의 중심이 된 진정한 황제였다.
네, 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다. 영상 재밌었나요? 네,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요, 선왕 때 아주 굉장한 판도를 자랑하는 그런 대형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우리 학습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왕 때 아주 북방으로 영토를 쭉쭉 넓히게 됩니다. 선왕 때 말가를 복속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여 고구려의 옛날 영토를 대부분 다 되찾게 되죠. 그리고 발해의 전성기 때 중국은 발해를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동그라미 5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 동쪽의 강성한 나라라고 불렀죠. 그만큼 발해의 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신라나 이 모든 나라와 사이에서 이 발해의 입지가 상당히 올라갔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발해도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9세기 후반부터 국력이 약화가 됩니다. 800년대 후반서부터 점점 발해의 국력이 약해지더니 뒤이어 쳐들어온 거란족의 침입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926년에 멸망하게 되었죠. 발해는 멸망했지만 거기 남아있는 유민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발해의 유민들은 나중에 고려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또 이어나가게 되죠. 여러분, 고려라 그러면 어느 고려가 되겠습니까? 바로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 네, 그렇습니다. 이 고려에 발해 유민들이 흡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발해가 왜 그렇게 강성했는데 금방 망했을까? 뭐 금방은 아니지만 200여 년 이상 갔지만 왜 그렇게 한번 힘도 써보지 못하고 거란족에게 멸망을 당했을까?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두산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발해가 제대로 방어를 펼치지 못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뭐 귀족 간에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설들도 있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나라가 성하면 쇠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흥망성쇠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겠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발해의 정치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제도 보고 뒷장에 문화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발해의 정치제도 봅시다. 좀 복잡하죠? 왕이 있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그 옆에 정당성 산하에 좌사정, 우사정에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발해의 관직 체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앙관직 체제가 되게 이러했다는 겁니다. 당나라의 중앙관직 체제를 우리가 흔히 삼성육부라고 그러거든요. 삼성육부, 상서성, 문화성, 잠시만요. 방송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페이크였나요? 네.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이라는 이런 세 개의 성이 있어요. 큰 성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뭐 성이 아니라 관청이죠. 큰 관청.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이라는 세 개의 큰 관청, 이걸 삼성이라고 그러고 이 상서성에 속해 있는 6개의 부,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라고 발해에서는 이름을 붙였는데 당나라에서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죠. 이호, 예병, 형공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이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이런 직책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세 개의 큰 관청, 삼성 그리고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6개의 관청, 육부 이 삼성 육부라는 건 당나라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이 동아시아 전체 중앙관제의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었죠. 그래서 발해는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차용을 합니다. 뭐 나리나라 관청 제도를, 관직 제도를 따라왔다고 해서 뭐 그거 모방했다고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좋은 제도를 따라하는 건 뭐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이런 삼성육부 제도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들을 다 도입하고 있었으니까 그리 뭐 따라한다고 따라쟁이라고 욕먹을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런 체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이부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인사를 담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내무부가 되겠죠. 내치를 담당하는 지금은 행정안전부 같은 게 되겠군요. 호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뭐 재정경제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부, 네, 교육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부,
나라의 방어를 담당하는 국방부가 되어 있고, 형부, 법을 담당하는 거니까 뭐겠습니까? 법무부, 공부, 뭐 건설교통부, 뭐 건교부, 뭐 지금 이름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국토교통부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가 되어 있는 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많이 차용을 했다는 거. 중앙정치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5경, 5개의 작은 그런 수도를 만들었어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상경을 중심으로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 신라의 오소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에도 그렇게 5경이라는 5개의 수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15부 62주라는 건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겠죠. 지금도 우리 뭐 경기도, 뭐 강원도, 무슨 전라도, 경상도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것처럼 편의상 행정구역을 나눠놨고요. 맨 말단에 있는 촌락에서는 토착 세력가가 지배를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조직은요, 중앙에는 10위라는 군사조직이 있었고, 국경의 요충지마다 별도의 부대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기장 넘어갑시다.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빨리 끝냅시다. 자, 발해 석등과 돌사자상 되겠습니다. 굉장히 발해만에 좀 강건한 기풍이 느껴지죠? 그냥 단순한 그냥 탑일 뿐이에요. 하나의 그런 석등일 뿐이에요. 이 단순한 석등에서도 뭔가 딱 자세가 잡혀있는 기풍이 드러나죠. 돌사자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아주 강인한 인상을 뽐내고 있네요. 다 고구려의 영향이 그대로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정혜공주 묘가 되겠습니다. 정혜공주 묘. 이 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고구려의 위상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는 거. 네, 이러한 성곽이 만들어져 있는 이 성 제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즉,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 분명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 중심의 당나라와 말갈족의 문화가 결합이 된 게 바로 발해의 독자적인 문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은 뭡니까? 고구려 계승의식, 외교 문서의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다가 외교적으로 우리 발해의 왕에 대해서 통칭하는 이런 외교 문서에 동그라미 6번에 들어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려. 네, 그렇죠. 고려 국왕,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즉 한마디로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거가 되겠죠. 선생님, 고려라고 썼는데 무슨 고구려를 계승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 고구려와 고려는요, 같은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신다고요? 옛날에 고구려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와서 고구려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요, 자기네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도 불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구려나 고려나 다 같은 명칭이라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왕건이 만드는, 태조 왕건이 만들게 되는 고려 왕조도 마찬가지로 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은 거라. 그게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 유물과 유적은 불상, 온돌, 기와 및 연꽃무늬 벽돌, 정예공주 묘 등등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고구려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고분 중에 불식 돌방 무덤이잖아요. 돌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굴처럼 만들어 놓은 그 광개토대왕릉이나 장수왕릉도 다 이런 불식 돌방 무덤이죠. 이 스타일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건 고구려의 후손이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되겠습니다. 발해의 문화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차용했어요. 여기는 어디냐? 바로 발해의 상경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지게 성을 만들어서 가운데 큰 길을 뚫었죠. 이렇게 큰 길을 뚫은 걸 우리가 흔히 주작대로라고 불러요. 주작대로. 뭐 주작질하네 이러는데 그 주작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현무, 백호, 뭐 청룡, 주작, 사신도에서 주작 아시죠? 그 주작이 논일 만큼 거대한 길이다 하여 주작대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본궁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는 바로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본뜬 그런 구조였었다는 거죠. 당나라의 영향을 좀 받았고. 네, 당나라의 장안성의 이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맞잖아요. 이 그림과 발해의 상경성과 유사합니다. 발해도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정효공주묘 되겠습니다. 정혜공주묘가 아니라 정효공주묘는요, 벽돌식으로 만든 무덤이에요. 벽돌식으로 무덤을 만드는 건 중국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발해는요, 발해의 독자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나라의 영향, 정효공주묘가 있고요. 삼성육부제, 상경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또 고구려를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유학이 발달했어요. 육북영층들.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충, 인, 의, 지, 예, 신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의 덕목입니까? 유교의 덕목이잖아요. 이러한 덕목들로 관청 이름을 지었다는 건 발해도 유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나라였었다는 거죠. 뭐 충실히 이행했다기보다는 유교적인 그런 덕목이 그래도 이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자감이라는 유교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고, 또 아울러서 문왕이 또 불교를 장려하고 상경에서 절터가 발견된 걸 보면 불교나 유교와 같은 그런 학문들도,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의 문화적인 발전도 발해에서 꽃피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발해 이제 남북국 시대의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신라는요, 발해를 북국으로 지칭했고, 발해는 신라를 남북으로 지칭한 그런 것들이 문서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고문헌에 나오는 걸 보면 결국 같은 동일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발해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당나라와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은 나라는 다 당 혹은 외 이런 식으로 지칭했는데, 발해는 신라를 신라라고도 지칭했지만 남국이라고 지칭하였고, 신라도 북쪽에 있는 발해를 뭐 발해라고도 지칭했겠지만 북국이라고 지칭했었던 것도 서로 자기네 나라 이름 불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그런 민족의 나라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말이 통하는 같은 민족의 나라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학설 때문에 남북국 시대라고 불리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남북국 시대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아예 그냥 통일신라 시대라고만 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아까 발해 5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당나라와는요, 8세기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그런 교류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발해관을 설치하고 유학생들을 파견했죠. 신라가 당나라에다가 유학생을 파견했었던 것처럼 발해도 당나라에다가 선진문물을 많이 배워오라고 유학생들 많이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유학생들과 당나라 유학생 간의 묘한 신경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신라와는요, 발해 5도를 통해서 교류하고 선의의 경쟁도 하고 서로 간의 외교사절도 파견하는 등 교류를 활발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발해는요, 이 동경이라는 이 발해의 또 다른 수도에서 뱃길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동해 바다의 뱃길을 통해서 일본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발해의 수출품은요, 주로 그렇죠. 만주벌판이가 굉장히 넓지 않겠습니까? 말 키우는데 유리해서 말을 많이 수출했고요. 담비의 가죽. 여러분들 막 되게 보면 수달, 족제비처럼 생긴 담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담비 가죽이 굉장히 고급품이었대요. 이런 걸 보냈고, 목재, 구리 등의 지하 자본들을 일본에다가 수출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발해와 신라는 어떠한 사이였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네, 으르렁대는 사이였을까요? 아니면은 서로 그냥 사이가 좋기만 했을까요? 굉장히 그냥 좀 뜨뜻미지근한 관계였었다고 해요. 서로 전쟁이 날 뻔한 적도 있었으나 실제로 전쟁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외교 관계는 있었으나 아주 그냥 찰떡 같은 그런 사이는 아니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각기의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외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그래도 서로를 남국 혹은 북국으로 불러주면서 예우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다른 민족이 세운 나라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의 내용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거 밑에 있는 실전 문제 두 문제가 되겠는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실전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 쓰는 란이 있네요. 네, 카메라를 옮겼습니다. 봅시다. 1번. 발해 건국의 의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겠습니까? 1번.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구서당 십정을 두었다? 아니죠. 이건 신라 이야기죠. 의의도 아니고요. 2번.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을 몰아내고 건국했다? 절대 아니죠. 3번. 안동도를 비롯한 중국 세력의 지원에 의존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4번. 만주를 되찾고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며 남북국 시대를 형성하였다. 그 다음에 5번.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고 당의 문화를 흡수하여 민족 문화를 형성했다. 정답은 아무래도 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이제 5번 되겠습니다. 4번과 5번 다 되겠습니다. 답이 두 개짜리도 있네요. 네, 만주를 되찾고 고구려를 계승했으며 남북국 시대를 형성했다. 맞죠? 그 다음에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고 당의 당의 문화를 흡수하여 민족 문화를 형성했다. 삼국의 문화를 융합해? 그건 조금 에러겠네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헷갈리셨으니까 선생님도 좀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2번. 다음 지도는 8에서 9세기 무렵의 동아시아의 상황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 나와 다는 끝까지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 이 문제 풀어보기 위해서는 우리 가나다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겠죠? 가는 어딥니까? 가는 당나라. 나는 발해. 다는 신라 되겠습니다. 나와 다는 끝까지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 아니죠? 자, 나와 다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정답입니다. 일단 정답 써놓고 봅시다. 3번. 나와 다는 삼성육부 체제를 그대로 수행했다. 아니죠? 이름을 좀 바꿨죠. 발해 같은 경우에. 자, 4번. 다는 나의 도움으로 활발히 교류하였다. 그건 아닙니다. 네. 5번. 가와 나는 초기에는 친선 관계였으나 나의 문왕 이후 적대하였다. 반대죠? 반대. 초기에는 적대했으나 나중에 친선하였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서 실전 문제 1번에는 4번, 2번에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차시 예고해야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신라 마을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 되겠습니다. 신라도 이제, 통일신라도 서서히 쇠퇴하면서 망해가고 후삼국 시대가 생겨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